IT 버블 당시에 교수님 계좌가 실제 반토막 나는 경험을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IMF 때부터 투자를 했죠. 처음 구자를 열고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뭘 사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한증권에 들어와서 신한증권에서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신한증권 주식을 사는 게 맞겠다. 1,000원이었어요. 그때 신한증권 주식이 1,000원이었고 네. 현대증권이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IMF로 1998년에 정말 많이 제가 코스피가 300선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지금은 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래서 신한증권도 사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주식 별로 없잖아요. 회사도 잘 모르고 대학교 4학년이 네.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네. 조금 비싼 주식이 뭐가 있나 봤더니 삼성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랑 신한증권 두 개로 시작을 했는데 뭐 IMF 터지고 삼성전자가 거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때가 3만원대였습니다. 98년, 99년 거의 1년 동안 계속 3만원대였어요. 그 회복을 빠르게 못하네요. 예, 아무래도? 바로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금 IMF 터지고 코스피가 300이니까 지금 올라갈 거라고 막 이제 확신을 했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70만 원 중에 벌써 반이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었고 자, 나머지가 뭐 신한증권에 들어가 있었는데 신한증권은 그 이후로 뭐 3만 원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꽤 많이 올라갔죠. 1,000원에서 3만 원, 30배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그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대략적으로? 그게 한 1년 정도 만에? 그래서 그때 다들 알기로는 주식시장이 회복을 하면은 증권주가 가장 먼저 올라갈 거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를 기본적으로 많이 샀는데 저는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IMF라서. 네. 저 여기서 더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좀 불안한 마음이 많아서 삼성전자도 사고 신한증권도 샀는데 신한증권은 많이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조금 더 주식 숫자도 늘려보고 좋은 종목이 있을까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99년도부터 여기저기 이제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2종합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투자신학인가 그 회사에 삼성전자를 빼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 은행주 중에서 가장 쌌던 상업은행 그때 500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많이 넣었어요. 그 다음에 과외비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다 넣었는데 상업은행이 감자됐어요. 50%. 그래서 반이 날라갔어요. 그냥 주식 반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대한투자신탁이 망했어요. 제2종합 2비인데 종합금융. 그게 망했어요. 부도 처리 같은 게 된 거예요? IMF 끝났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주식이 반이 날아갔는데 그때가 2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돈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무덤덤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너무 많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책을 또 세우자. 근데 코스닥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닷컴 버블이 일어났어요. 몇 년도부터예요?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9년도, 2000년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막 상한가 막 치고 다음도 막 상한가 막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코스닥으로 눈을 돌렸죠. 올라가니까 조금 더 변동성도 좋고 많이 올라가는 주식 좀 사보자 그래서 글로 넘어갔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그래서 대양 ENC라는 MC 스퀘어 회사 공부할 때 저 옛날에 고시 공부하고 고3 때 많이 썼는데 그 소리 들으면 공부가 되게 잘 되거든요. 이 대양 ENC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한 13,000원인가 딱 샀는데 39,000원인가 3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회복했어요. 잘 살아났네요. 사실은 대응이라고 한 게 그렇게 대항해시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종목을 산 다음에 계속 단타를 했어요. 단기 트레이드로. 하루에 50번 정도씩 99년도부터 계속 단타를. 하루에 50번이요? 98년도에는 매장에 가서 직접 사고 팔고 했어야 되는데 종이로 막 써서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99년도인가 CD를 신한증권에서 주면서 그 컴퓨터에 깔면은 온라인으로 막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약간 오락하는 기분이 좀 들고. 그쵸. 게임 같죠. 약간. 열심히 사고 팔고 하면서 뭔가 내가 이것만 잘 이용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싶어서 하루에 50번씩 사고 팔고 하면서 저번에 그 감자 당하고 회사 망한 거를 조금 회복을 했어요. 그렇게 단타를 하다가 논문을 써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논문을 쓴다고 그때까지 사놨던 주식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했어요. 바빠서 이제 바빠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때는 닷컴 버블이 터진 거 이런 거를 잘 몰랐는데 코스닥이 붕괴를
원래 참 그 버블은 지나고 알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때는 그걸 버블이라고 아무도 맞아, 얘기를 안 맞아, 했어요. 맞아. 그때는 네. 인터넷이 발달이 안 그치. 했고 뭐 네. 이런 유튜브도 없었고 네. 주변의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방치를 해놓으니까 콜사에 갑자기 붕괴가 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100이 넘어갔었는데 50 정도까지. 지수가 반토막 났으면은 그 당시 몰랐지만 닷컴 버블이 붕괴된 거죠. 기술주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걸로 아는데 워낙에 너무 쓴다고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주식이 다 떨어지고 바닥을 칠 때 그때 알았죠. 자, 그때는 유학을 또 결심을 해서 미국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고 거기에서 2002년도에 주식을 접고 접으셨군요. 접고 유학길에 떠났습니다. 야. 거기가 제 IMF 이후에 3년 동안의 주식 경험이고 그래서 나중에 한 2005년도 정도에 미국에서 러스쿨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가 됐는데 그때 되니까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있겠죠. 네. 그래서 되게 후회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레만 브라더스 사태를 또 겪긴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중간에 예. 주식 접고 유학 가셔서 이제 변호사 되시고 하실 때 예. 그때는 주식을 아예 못했죠. 못했고 예, 꽤 오래 못했습니다. 쉬셨군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8년까지. 한 6년 정도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새로운 인생을 또 네. 출발해서 변호사로서 생활도 하고 네. 다시 학교를 들어가서 또 교수도 되고 2008년에 자 그때까지 조용히 지내다가 2008년에 직장을 구했어요. 사인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한 다음에 네. 레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어요. 레만 브라더스 사태가. 근데 미국에는 401k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근데 대학교는 또 403D라고 403D라는 플랜이 있어요. 자, 401k랑 405D는 같은 건데 퇴직금을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비슷한 돈을 매칭해서 준다 그래요. 그래서 제 월급에 매달 5%를 떼서 학교에서는 또 5%를 더해서 10%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줘. 주식 투자. 예.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 학교는 10%를 줬거든요. 그래서 제 월급에서 매달 5%를 떼면은 학교에서는 10%를 더해서 주식 투자를 해줘요. 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자기가 ETF를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뭐 성장주 ETF도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지수추종 ETF도 있고 인터내셔널 에쿼티 ETF도 있었고 거기에는 뭐 캐시 마켓도 있고 뭐 부동산 마켓 ETF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은퇴 자금을 제가 알아서 골라서 투자를 하고 그게 점점 쌓여서 나중에 이제 목돈이 되죠. 그쵸. 되면 네. 이제. 그래서 미국에 요즘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일찍 하는데 이미 그 401k가 몇십 년이 지나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 되니까 은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네네네. 제 퇴직연금으로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미국에는 또 장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처럼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세계적인 정세에 자꾸 흔들리고 네. 또 남북 간의 관계에 네.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맞아요, 단기 트레이드 맞아요. 하면서 본 거는 그다음에 주식을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6개월 있다가 반토막이 나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식 투자 방식을 가지고 미국 투자를 접근을 하려고 그랬더니 장치가 있어요. 미국의 트레이드 플랫폼에서는 3번 이상 거래를 하면 굿페이스 트레이딩 바이올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단기 트레이드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네. 3개월 동안 90일 동안 네. 현금이 완전히 세틀돼서 2, 3일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네. 판 거를 가지고 다시 못 사게. 자, 그런 것도 있고 세금 혜택 잘 만들어놨죠. 1년 이상 들고 있으면은 세금이 보통 사람은 뭐 20, 30%씩 낸다 그러면은 1년 이상 들고 있으면 세금이 훨씬 적고 그 장기 보유에 대한 세금 혜택도 세금 주니까 혜택이 너무 좋죠. 장치가 좋은 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국은 뭐 기본적으로 세금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많이 내죠. 그래서 단타를 하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1년 이상 보유해야지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장치, 굿페이스 바이올레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401k나 403D 같은 경우에 한 번 들어가면은 60세 이전, 자 59.5세 이전에 돈을 찾으면은 10% 10%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빼면은 또 손해예요. 손해니까 뺄 이유도 없고. 은퇴한 후에 텍스 브래킷이라는 거 있어요. 본인이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데 60세 이후에 은퇴한 후에는 벌이가 없으니까 세금을 조금 내잖아요. 네. 그래서 은퇴한 후에 빼면은 세금을 적게 내는데 한참일 때 그 돈을 빼면은 세금 비율도 높고
그 다음에 페널티 10%까지 더 물고. 그래서 뺄 수가 없는 거. 뺄 수는 있는데 빼면은 큰일 손해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쵸. 저도 모르게 단타 트레이더에서 네. 약간 장기로 제 성향을 미국의 이런 시스템이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월급 받아서 생활비를 빼서 ETF 빼고 퇴직연금 빼고 생활비를 빼서 이제 투자를 또 시작을 했죠. 돈 아껴가지고 어차피 결혼도 그때는 안 했으니까 돈이 많이 모였는데 그래서 그 돈으로 은행주를 사기 시작했어요. 한번 해보셨으니까. 증권주가 가장 먼저 올라온다는 걸 한국하고 똑같을지는 약간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이 회복을 하면은 증권주가 먼저 회복을 할 거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JP모건 투자하기 시작했고 27불 정도였어요 그때. 근데 지금 많이 올랐죠. 그때부터 한 4배 정도 올랐는데 그때 리만브라더스 사태가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10불 정도였고요. 시티그룹이 5불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1등주가 제대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 보다가 JP모건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확실히 주식시장이 좋아지니까 JP모건이 먼저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궁금한 게 그 2008년 그때 혹시 또 기억나는 다른 주식이나 아니면 JP모건 위주로 좀 금융주가 역시 경험상 베스트였다. 제가 IMF를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주식에 대한 기본 틀이 없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드는 느낌은 주식시장이 회복이 되면 가장 먼저 올라올 주식이 뭘까를 항상 생각했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떨어졌을 때 뭐가 가장 먼저 올라올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확실히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공부를 할 수도 있었는데 더 확신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역시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빅텍 같은 게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쓰던 폰이 아이폰 3인데 애플은 괜찮았죠. 그런데 그거 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 밀려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죠. 뭐 그렇다고 아마존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뭐 빅텍을 보기에는 좀 그랬고요. 오히려 믿을 만한 건 역시 증권주 정도가 올라오지 않을까. JP모건이 망할 거라는 생각은 그 당시에 역시 안 망할 주식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뭐 그런 거 잠깐 들어갔다 나오긴 했는데 결국엔 JP모건으로 몰리더라고요. 경험이 있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뭐 샀냐고 항상 얘기할 때 저는 JP모건을 밀고 있다고. 물론 당연히 ETF에 은퇴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ETF에서 다양한 주식을 다 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하나기 때문에 몰빵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JP모건을 제 생활비를 다 몰아넣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401k 같은 연금에서 별도로 지수 추종이라든지 다양한 분산 투자가 되고 있으니 내 개인 생활비를 활용한 투자는 조금 공격적으로 혹은 잘 아는 주식에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더 편하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전략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해오셨으니까 보니까 성장, 가치 투자, 또 모멘텀, 적립식 투자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라 종목에 따라서 자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DCA 방식으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월급이 무조건 들어온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싸게 사는 거고 작년같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땐 또 비싸게 사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사는 거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정해진 날에 사나요? 아니면? 제가 월급이 2주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2주에 한 번씩 삽니다. 월급이 2주에 한 번씩 들어오나요? 그럼 월급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데도 있고요. 15일에 한 번씩 주는 데도 있고 2주에 한 번씩 주는 데도 있어요. 제도가 다르구나. 근데 와 2주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더 좋기도 하고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분할 매수 개념은 참 좋네요. 2주에 한 번씩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결국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지 않습니까? 적립식 투자가 결국은 평균을 내면은 은퇴할 때 되면은 평균적인 가격으로 사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사면서 평균적으로 사서 그만큼 수익도 다 비슷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난 13년 동안 계속 모아왔는데 적립식 투자로 퇴직연금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와. 거의 2배 이상 많이 올랐어요. 최소한 매년 한 10% 정도씩은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길게 봤을 땐 타이밍을 잰다는 게 참 무의미해지는 월급 들어오는 그 날만 그냥 샀어도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니까 네. 가치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데 맞아요. 네. 제가 IMF라든지 레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이런 걸 잘 몰랐죠. 그쵸, 모르죠. 네.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타를 못했지만 만약에 단타 허용됐으면 저는 계속 했을 수도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도적인 것 때문에 제가 10몇 년 동안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투자 성향은 보통 못 바꾼다고 얘기하거든요. 개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급한데 네. 급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 못하죠. 네. 힘들죠. 그래서 네. 그 투자 성향을 바꿔야 됩니다. 단기간에 승부를 내려는 성향을 장기적으로 인내하는 성향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경험을 해봐야지 맞아요.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가만히 있어 보니까 많이 올랐다. 맞아요. 아 이게 맞구나. 네. 이거를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터지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든지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 1, 2년밖에 안 돼서 그쵸. 아직 그거를 경험하시지 못했고 그래서 35부터 네.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됐는데 네. 제가 돈을 이렇게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돈이 모아져요. 이제 은퇴할 때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이 많이 모였어요. 그 큰 역할이 아무래도 그 401k 같은 퇴직연금 제도일까요? 그렇죠. 장기 투자로 인해서 복리 효과로 올라온 거고 물론 집값이 올라온 것도 있고 그쵸. 퇴직연금이 2배 이상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그 다음 계속 모였죠. 제가 돈을 안 쓰고 그쵸. 월급이 계속 모인 거니까. 그래서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클 정도로 지금 은퇴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5%씩 5년이 되면 2배가 되는데 지금 제가 50이 가까이 됐는데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20년이 남았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5년 있다 2배 거기에다가 또 2배 거기에 2배 되면은 저는 슈퍼개미가 지금은 슈퍼개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70세에는 정말 큰 슈퍼개미가 될 거라는 게 보여요. 지금 이대로만 그냥 그러니까 꾸준히만 페이스대로만 가져도 그게 제가 50 근처가 됐지만 지금 20살인 분들은 돈이 많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30살에 3천만 원만 모아도 35세는 6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40살이 되면 1억 2천이 되는 건데 뭐 40살에 1억 2천인데 1억만 있어도 45세는 2억이고 50살엔 4억은 있는 거죠. 계속 불어나니까. 그 다음에 8억이 되고 16억이 되고 그 다음에 32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퇴할 때 30억 40억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 본인이 돈이 많이 없다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배 3천만 원 정도만 모아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조급해 할 필요가 없네요 정말. 조급해 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그거를 좀 빨리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억만 있으면은 큰 부자 될 거다. 주식은 1억부터 시작해야 되면서 어디서 1억을 빌려다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3천만 원이 1억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을 견딘 사람이 1억부터 20억 될 때까지 견딜 수가 있고 20억부터 40억 될 때까지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3천만 원으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견디면서 욕심 안 부리고 그게 6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되는 거를 본 사람은 그 이후에 모든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어디서 구해와서 난 1억 시작이야.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1억을 2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2배를 늘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기다리면서 그러면 그 이후에도 40억, 50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딱 미국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 15, 16년에 2천만 원에 3천만 원 정도 넣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2년 반 만에 1억이 됐어요. 똑같은 말씀인 거잖아요. 전 근데 그때가 제일 길었거든요. 2,500에서 1억 만드는 시간이 제일 길었고 1억에서 2억 불어나는 속도는 점점 짧아진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도 직장 구하고 처음 시작했는데 그땐 돈이 많이 없었죠. 이 돈으로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그러니까 언제 저도 언제 이걸 하지 이랬는데 그랬는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크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게 보시는 섹터라든지 그런 것들 좀 개인적인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전공이 인공지능과 법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글을 쓰고 한 2년 전부터 발표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그거보다 더 넓게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네. 굉장히 많고요. 야. 그래서 제가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4차 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탐지한 로봇,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 차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 금방부터 이미 이러한 얘기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공지능에 관심은 많았는데 이게 사업적으로 성공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얘기도 사실은 그때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쵸. 제가 보스턴에 있었기 때문에 보스턴이 또 이 학문의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MIT도 있고 뭐 하버드도 있고 Law of Diffusion of Innovation이라는 게 있어요. 혁신의 원칙이라는 거 있는데 혁신은 처음에 개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얼리 어답터들이 있어요. 초기에 기술을 받아들여. 그래서 애플 핸드폰이 나오면 가장 먼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얼리 어답터들이 사는 비율이 한 16% 정도 돼요. 16%가 있고 그 다음으로 얼리 머조리티가 있어요. 애플 폰을 남들이 쓰는 걸 좀 보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그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34% 정도 돼요. 그래서 그 16%와 34% 그 사이에 커다란 캐즘이 있다 그래요. 예, 이게 계곡인데 그 계곡을 넘어가야지 그 사업은 성공한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애플폰을 아이폰 3를 만들었지만 그 16% 이상이 받아들이는 그 계곡을 넘어갈 때 애플이 성공하기 시작했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산업은 17% 정도 그 캐즘을 지나서 얼리 머조리티까지 해서 50%가 받아들이는 그 상황이 오면은 그 사업은 성공하기 시작한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그거를 16%를 못 넘어서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업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전기차라 그래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20에서 25%까지 2025년까지 달성하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한 25%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2025년에. 그러면 이미 16%를 넘어서 그 정도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가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밝고 미국에서는 아직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국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025년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좀 큰 사업으로 성공을 할 수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주식 중에서 인구의 17%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주식, 그런 것들을 고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인구의 17%로 넘어갈 정도면은 그 섹터에서 거의 1등주 정도 되거든요. 2등주, 3등주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타깃이 좀 돼요. 보통은 롱숏 전략을 취하게 되면은 1등주에 보통 롱을 걸고 2, 3등주에 숏을 걸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2, 3등주만 들고 있으면은 숏에 노출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럼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정기가 오면은 막 50%씩 60%씩 빠질 수가 있어요. 조정기 때 1등하고 2등하고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은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전략입니다. 헤지펀드들은 다 롱숏 전략을 취하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헤지를 그런 식으로 하진 않죠. 숏을 치진 않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몇 프로를 치할지 이걸 또 잘못 치면 두 배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롱을 쳤던 종목하고 숏을 쳤던 종목이 반대로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잘못 찍은 경우에는 실적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큰일 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 섹터 내에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종목을 일단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차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아니면 메타버스 쪽에서도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기업. 그래서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에서 유효 시장에서 1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 시장 자체를 분리해서 보셔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등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미국 내에서만 1등 할 수도 있고 유럽이나 중국에서만 1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미국만 보면은 1, 2등 기업이 따로 있고 중국만 보면 또 1, 2등 기업이 있고 유럽만 보면 1, 2등 기업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 뭐 역시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종목 선정을 하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비중 조절 같은 개념도 있을까요? 일단은 85% 이상을 ETF를 들고 있고 한 10몇 프로를 제 생활비를 빼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아, 그 개념으로? 그럼 85는 그 퇴직연금?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엄청난 배분이 돼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부동산 플러스 퇴직연금 ETF 그 다음에 제 생활비를 빼서 투자를 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확실히 ETF를 어느 정도 들고 있으면은 심적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고요. 네.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장기 투자자들의 주식은 그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사놓은 주식이 뿌리가 깊게 박히려면 굉장히 오래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서 한 1년, 2년 정도 들고 있으면은 그 주식은 관성이 붙어서 잘 안 팔려요. 안 팔아요. 안 팔게 돼요. 맞아요. 뭐 아무리 조정이 와도 그냥 가만히 냅둬요. 근데 넣었다 뺐다 하던 사람은 조정기가 오면 팔아요. 또 팔고. 맞아요. 관성이 없어요. 뿌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잘 남겨둬야지. 근데 스윙하는 부분 한 30%만 하고 50%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주식은 심리적으로 멘탈이 흔들려도 그거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멘탈이 흔들리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존에 있던 그 뿌리 50%는 잘 버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주식은 웬만하면 안 팔아요. 아무리 흔들려도. 저도 그 실제로 말씀해 주신 생각난 건데 장기 계좌, 단기 계좌가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종목이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는 종목이 있으면 요거 몇 년 전에 사놓은 거는 죽어도 안 팔아요. 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산 거 작년에 사서 많이 오른 거는 떨어질 때 좀 현금화 해야 되니까 일부 팔거든요.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제 딸 계좌에 테슬라를 좀 많이 넣어놨는데 그 주식은 옛날에 테슬라가 900불 근처 갔다가 500불 떨어져도 팔 필요가 없죠. 아무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냥 가만히 냅두고 그냥 뭐 올라가겠지. 그런데 제 생활비 빼서 이제 갖다 뱉는 이 계좌는 많이 흔들려요. 같은 테슬라인데도 그러니까. 흔들려요. 맞아요. 이걸 빼서 딴 거를 사야겠다. 뭐 기회가 또 보이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주식은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로 역정에서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전번에 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인내하고 열정을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인내를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내하고 열정 사이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정말 인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아야 된다.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은 바닥은 있습니다. 바닥은 있다. 바닥은 있고요.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미국 주식은 확실히 합리적이에요. 주변 정세라든지 요즘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지정학적 요소에 잠깐의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만 잘 발굴해내시면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기본적인 가정을 뭘 하고 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장기 우상향. 그래서 뭐 앙드레 코스탈리니 얘기도 계속 하지만은 확실히 걔가 주인한테서 멀어지기도 하죠. 주가가 원래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서 굉장히 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죠. 미국 주식은 합리적입니다. 확실히 성장이 잘 되고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산 가치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은 장기 우상향한다는 그 가정이 만약에 깨지면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바닥은 있고 그다음에 장기 목표 주가 10년 뒤에 10배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을 계속 지키시면은 힘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마지막 말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 교수님 유튜브도 운영하시잖아요. 방교수 TV 삶의 지혜, 철학, 예능 힐링 방송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 채널 가운데 디어 마이 더터가 있어요. 제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사태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유언처럼 제 딸한테 들려주는 얘기들로 시작을 했는데 그 채널 중에 또 하나가 미투리 채널입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 스토리,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안전자산 다 포함해서 미국 투자 스토리고요. 제가 장기적으로 집신 말고 약간 고급 신인 미투리라는 신이 있어요. 한국 신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투리라는 신을 신고 장기로 가자는 또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 놀러 가셔가지고 도움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